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벤트 당첨자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방송 녹음하는 오늘 새벽에 세심하게 큐레이션을 해서 5건씩 큐레이션을 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네. 참 정직한 학생이군요. 네, 그래서 아니, 진짜 학생은 아닌가? 거의 한 1시간 정도를 투자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마음에 안 든 것도 세심한 큐레이션의 결과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됐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니트로님, 모라학고이님, 프로페셔널 세븐틴님 빨리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팟빵 닉네임과 진짜 이름 그리고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댓글도 몇 분 남겨주셨어요. 엠마88님께서 책걸상 듣다가 이벤트 당첨자가 확정되었다는 말씀에 나는 떨어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마음이었지만 혹시나 하고 제 댓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와, 당첨되었네요. 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열심히 듣고 주위에도 널리 홍보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중해 보살님 애정하는 팟캐스트 책걸상의 이벤트에 당첨돼서 너무 기쁩니다. 다시 한번 JYP와 YG를 비롯한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YG님께서 직접 큐레이션 해주신다니 어떤 책을 받아도 좋긴 하지만 이미 일본사 섬에 있는 서점 82년생 김지영 랩걸은 구매해서 읽어봤다는 점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김상욱의 양자 공부는 꼭 읽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요거를 반영해서 큐레이션 해드렸다는 거죠. 네, 지중해 보살님 제가 주문 큐레이션 했습니다. 네. 네, 리딩 스카이님께서도 오랜 시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당첨이 있더랬습니다. 흐흐흐, 고맙습니다. 잘 읽고 주변에 널리 알리고 가입시키고 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비지비지님, 제게 이런 행운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걸상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울쌤님께서도 즐겁고 유익한 세 분 목소리 주 2회씩 듣는 것도 감사한데 들매목, 들을수록 매력적인 목소리 YG님이 골라주시는 책꾸러미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 자발적으로 책걸상 4대주의자 하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책 준다니까 이제 제 목소리도 자, 마이 리클라이너님 책걸상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기쁜 공지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살면서 이벤트에 당첨돼 보는 게 처음이라 너무 신기해서 몇 번이고 제 아이디를 다시 확인했네요. 육아할 때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 편인데 어쩌다가 보물 같은 책걸상을 발견하게 되어 다른 팟캐스트 다 끊고 책걸상만 2회 이상 듣고 있습니다. 육아로 놓친 부분도 한 번 더 들으면서 캐치합니다. 주옥 같은 방송 정말 감사드리고 게다가 책까지 보내주신다니 넘나 감사드립니다. 책걸상 오래오래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YG, JYP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 이게 책을 주니까 역시 뭘 드려야 돼. 역시 뭘 드렸더니 그냥 댓글이 막 칭찬 일색.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이벤트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좋은 저자 모셔다가 좋은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네, 책걸상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정치 철학자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치 철학자만 처음인가요? 아니면 진짜 철학자가 처음인가요? 생각해보니 철학자도 처음인 것 같네요. JYP가 철학책을 안 읽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철학자 김만권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근데 김만권 선생님 정치학자라고 소개를 하는 게 더 편하신가요? 철학자라고 소개를 하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원래는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긴 했었는데 정치학 내에서 정치 철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정치 이론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특히 요즘은 이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으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저는 철학자라고 불리면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고 정치 철학자라고 불리면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정치 철학자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철학자라고 불리면 왠지 너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뭔가 너무 많이 사유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치 철학자라 그러면 좀 범위가 좁아지는 느낌이라서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것 같고 청취자분들도 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름 자체가 공부하는 이름이죠. 이거는. 김만권. 아이 제가 사실 이게 이름을 너무 많이 이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수없이 들었죠. 천권도 아니고 만권.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야 넌 왜 천권도 백권도 아니고 만권이냐라는 말을 아니 너무 많이 그리고 들어가지고요. 공부 좀 잘하셨겠죠, 당연히. 아이 뭐 잘할 때가 있었죠. 예. 네. 늘 잘했던 건 아니고요. 공부를 예. 못해서 막 그러면 선생님이 만권은 무슨 한 권이라도 좀 열심히 읽어봐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잘할 아이. 때가 있었어요. 잘할 때가. 근데 그러니까 늘 그 그렇진 않았습니다. 김만권 선생님 경력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김만권 선생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랑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뉴욕의 뉴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등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이죠. 거기서 정치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지만은 불러주는 곳은 다 음. 근데 무슨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단체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은 그냥 거리에서도 이제 정치 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거의 1년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정치 철학을 우리말로 사유하는 책들을 계속해서 펴내고 계세요. 이제 근데 그 독자들이 동료 연구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정치 철학을 우리말로 소화를 해서 소개하는 작업들도 꾸준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책을 내놓으셔가지고 저희 책걸상에서 모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책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JYP 모토잖아요. 인생관이죠. 인생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 해도 되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JYP를 옆에서 YG가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네, 게으른 편이죠. 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부제가 21세기 분배의 상상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무슨 에세이집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 왜 비슷한 느낌의 에세이 있잖아요. 뭐 하마터면 열심히 일할 뻔했다든가요. 그런 비슷한 책도 있고 한데 내용은 굉장히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뭔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한테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화두를 던지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데 던지는 방법은 또 상당히 캐주얼하고 네, 캐주얼하고 경쾌하죠. 아주 네. 저 철학책 혹은 정치학책 이런 거 잘 읽지 않고 싫어하는 JYP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어주셔서. 네, 제가 그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읽자고 하니까 JYP가 제일 먼저 확인해 본 게 페이지 수.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 수를 확인하고 바로 읽자고 했죠. 네. 254쪽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이제 문고판 수준이죠. 254쪽인데요. 한 3, 40쪽 정도는 또 거의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쪽 조금 넘는 정도. 예, 제가 쓴 책 중에 사실은 제일 얇은, 제일 뭐 얇게 쓴 책입니다. 예. 거의 쓴 책들이 거의 3, 400페이지 다 되는데요. 예. 그래서 분량도 얇고 그리고 또 다루고 있는 소재도 딱 YG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JYP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여가지고 네. 저희가 같이 읽기로 바로 의기투합해서 읽었는데 너무 훌륭하다라고 둘이 막 극찬을 자, 했죠. 이 책의 얘기는 이제 길게 할 거니까요. 지금까지 쓰신 다른 책들 중에서 지금 여러 권 있는데 제일 많이 잘 된 거는 어떤 책입니까? 뭐 지금까지 사실은 제일 잘 된 거로 치면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 사상이라고 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에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갑자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근대 정치 사상사를 개념사로 쓸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이제 그림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써야 된다고 해서 개념사라면 금방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공부를 해놓으면 그 중요한 사상가들의 개념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 이름이 만권인데. 이름 얘기 그만해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그때 제가 여름 방학 때 정말 한 달 만에 썼어요. 여름 한 달 만에 쓰고 그리고 그림도 이제 그때 그 그림 인쇄가
2%였어요. 근데 유학 시절이라 그 2%가 너무 절박해서 그럼 그림도 내가 차라리 그리겠다. 그림도 내가 그리겠다. 아하. 그렇게 해서 그림도 잘 네. 그리시나 봐요. 아니 뭐그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예. 그런 경우는 예. 쉽지 않은데. 이거는 예. 뭐 청소년용이에요? 아니면 네, 그거는 일반인용? 기본적으로 고3 대학교 1학년 뭐 이 정도를 보고 썼던 책입니다. 근데 한 달 만에 쓴 책이 대박을 터뜨렸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뭐 대박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진짜 지독하게 스테디셀러. 꾸준히 그러니까 나가고 잊을만 하면은 통장에 인쇄 꽂히고. 예,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인쇄 꽂히고.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예. 정치 사상에 대해서 1도 공부를 하지 않은 JYP는 지금 읽어도 되겠네요. 예,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이제 사실 입문서로 썼고요. 근데 음. 개념을 통해서 입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 김만곤 선생님 쓰신 여러 책들 중에서 YG가 유일하게 안 읽은 책이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 사상인데 의외로 또 그게 또 이렇게 많이 팔렸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김만곤의 정치에 반하다, 호모 저스티스, 정치가 떠난 자리, 참여의 희망, 세상을 보는 17개의 시선, 불평등의 패러독스 이런 것들을 다 읽었다고 YG는? 다 읽었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냐, 저희는 저게? 책걸상에 처음 부르는데 김만곤 응. 선생님이 정치 철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했어요. 약간 소장 정치 철학자로서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다라고 유명해가지고 책들을 꾸준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머리에 좀 채워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꾸준히 따라 읽었죠. 자, 그 이번 새 책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 사상보다 더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예, 저희 대표님이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책걸상에서 소개하니까 잘 될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 사상 포함해서 오늘 김만곤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저 사람 괜찮다, 배울 게 많다 싶으신 분들은 뭐 정치가 떠난 자리라던가 세상을 보는 17개의 시선이라던가 호모 저스티스 같은 김만곤 선생님 다른 책들도 굉장히 읽기 편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일단 아주 짧게 먼저 저자가 직접 소개를 하신다면요. 이 책은 뭐 지금 현재의 우리가 변화해버린 사회적 구조, 이제 경제 구조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밖에 놓인 사람들도 너무 많고. 쉽게 말하면은 취업하기 힘들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도 힘들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정말 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전통적인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얻었을 때 이제 직업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 구조로 분배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좀 분배라는 것들을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권리를 통해서 내가 이 사회의 한 시민이다, 내가 한 인간의 존재라는 권리를 중심으로 분배해보는 그 상상력에 대한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면 마땅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해서 벌어 먹어야지. 그리고 예전에 운동권 그 학생들 구호나 노래 중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라. 자본가요 먹지도 말라. 네. 그런 게 이제는 틀렸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전제가 이제 일단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민소득을 봐도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크잖아요. 예, 돈이 돈을 버는 뭐 세상이 됐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걸 통해 뭐 적당한 대가를 받아서 살아간다, 뭐 되게 윤리적이고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근데 정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이 윤리가 인류사에서 200년밖에 안 된 이야기거든요. 이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실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게 근대의 산업화 시대에 사람들을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되게 일종의 강요된 윤리였어요. 그럼 한 예. 200년보다 더 예. 과거에는 네. 되게 인류가 그냥 놀고 먹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실제로는 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그렇게 두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 동양과 서양을 다 불문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몸에 대한 경멸이 엄청났어요. 예. 예, 사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제 활동을 노예들이 했죠. 고대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노예들이 했던 거죠. 예. 음. 사람이 예. 아닌 그쵸. 당시의 예. 관점에서는 그 옛날 예.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도 그쵸. 빨리 걸어가도 안 되고 뭐 이런. 네. 그쵸. 산업공상 이렇게 보면 테니스 치는 예. 거 보고 그랬다며. 저걸 왜 이렇게 직접 하지? 하이 시키지 이러면서. 예.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걸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몸을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 이게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였는데요. 이게 산업화 시대 때 이게 뭐 이야기들을 돌이켜 보면 이 방적기 만든 사람 아크라이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불평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일을 하려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계 옆에 앉아서 일하게 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치 예.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랑 40분 비슷한 거야? 동안 예, 사실은요. 40분 동안 예. 앉히기 위해서 엄청난 훈육과 강요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선과 악의 문제로 삼았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선이고 일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노동을 시작했던 거죠. 신성시한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들. 예. 그래서 노동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알고 보면 노동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노동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균리가 탄생했다. 자 여기까지만 예. 들으면 책이 이제 상당히 뭔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이야기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 책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본소득 혹은 기초자본 요 두 개의 아이디어가 과연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가 요거에 대한 그냥 간단한 입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우리가 기본소득하고 기초자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 기본소득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기적으로 얼마씩 나눠준다. 예, 그렇죠. 나라가. 그거죠. 일단 핵심은. 일단은 그다음, 그냥 김만군 선생님이 그냥 정의해 보시죠. 기본소득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소비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동일한 그 액수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이죠. 현금해야 되는 거죠. 현금해야 그거를 됩니다. 기본소득이라고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본 뭐라 그랬죠? 소비 소비력. 소비력을 소비력 최소한의 소비력을 소비력을 확보시켜 주는 그 거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온 국민한테 깐난애기부터 뭐 호호 할아버지까지 똑같이 100만 원씩 나눠준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그 비슷한 거죠. 뭐 그쵸, 갓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네. 약간 차별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아하. 예. 일정한 시민권을 가지고 어쨌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19세 이상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1인당 1인 1표처럼 예. 누구나 통장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꽂아준다. 똑같은 현금이 꽂아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소득이라는 거고 아이디어입니다. 기초자본은 어떤 겁니까? 기초자본은 지금 현재 이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상속, 사회적 상속.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뭐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과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출발선상에서의 공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최소한의 출발선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투표권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성년 연령에 이른 모든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일종의 종잣돈을 주는 제도죠. 예.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구분 없이 예, 그렇죠. 예. 최소한 흑수저는 안 되게끔 예, 최소한 흑수저라고 손에 불리지 쥐어준다. 않게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9살이 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정부에서 종잣돈을 왕창 한 번 준다. 한 번 딱. 예, 원타임이죠. 원래 기획은 이게 한 번 딱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예. 뭐 한 5천만 원? 3천만 원 뭐 뭐 이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3천만 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게 사회적 지분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199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상위 20%들의 부자들에게 2% 부유세를 부여해서 모든 미국의 청년들에게 8만 불씩 줄 수 있다.
8만 불. 예. 거의 아, 9천만 원 없습니다. 가까이. 예. 근데 그게 99년이었으니까 인플레를 생각하면은 뭐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몇천만 원 정도? 그렇죠. 제가 사실은 그걸 봤거든요. 그 도대체 1999년보다 미국이 그러면 얼마나 경제 규모가 커졌나 봤더니 경제 규모 자체는 2.1배 정도 커졌어요. 지금 2017년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아무 그런 계산 없이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1억 뭐, 8천 가까운. 예, 1억 5, 6천 정도 야, 줄수 근데 있지 않나. 선거권과 함께 사회에서 1억 5천만 원을 통장에 꽂아준다. 자, 이거 대단한 선물 같은데.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 한 100가지 정도의 질문, 의문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제 예. 그거를 차차 풀어드릴 텐데 가장 큰 질문은 뭐 그런 거겠죠. 일단 우와 좋겠다. 아, 그다음에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건데. 둘 다 하면 뭐 더 좋겠지만 예. 그건 어려울 테니까.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많은 이제 질문, 보충 질문들이 떠오르실 텐데 차분히 좀 풀어가도록 하죠. 일단 사전에 미리 하나 공개하고 가시죠. 둘 중에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을 선호한다. 이 책에도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책의 스포일러가 되는 거긴 한데. 예. 예,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지금 당장은 기초자본이 좀 더 현실적이다. 예, 뭐 기초자본이 뭐 더 나은 제도다가 아니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좀 더 즉각적인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기초자본을 더 선호합니다. JYP는 이제 좀 무식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대략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본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도 대충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처음 들은 거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의 부상인가요? 우리 책걸상에서도 소개했던 뭐 그런 그렇죠. 책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일자리 관련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아 이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고백하자면 기초자본보다는 기본소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에 대해서 둘 다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초자본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 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편이죠. 그런 편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기본소득 쪽에 약간 손을 들고 있었는데 역시 책을 읽고 나서 약간 설득됐어요. 그러게요. 그래 둘 중에 실현 가능성 면에서도 기초자본이 더 실현 가능성 면에서도 좀 더 있고, 그리고 김만권 선생님 주장처럼 아 그게 어쩌면은 훨씬 더 기본소득보다도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국내의 맥락 때문에 이 책걸상 애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치인 중에서는 조금 더 과격해 보이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분이라던가 그쵸, 예. 아니면은 뭐 녹색당이라던가 맞아요. 이런 녹색당이 데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정책이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좀 운동권 특히 약간 좌파들 쪽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사회 소수파들, 우리 사회 전체적인 정치 지형에서 보면은 이날 주장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지만은 외국에서 기본소득을 지금 도입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억대 부자들이에요. 억대 부자들 자본가들 자본가들이에요. 인 거죠. 뭐 예.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렇죠. 예, 빌 게이츠도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에는 기본 소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 빌 게이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있고.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 일론 같은 머스크, 사람도 뭐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예, 맞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뭐 이런 네. 사람들 다 이제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21세기 분배의 상상력이라는 부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뭔가 소득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권리 그 뭐 일종의 천부인권 비슷하게 일 안 예, 해도 예. 조건 없이 뭔가를 하여튼 예.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 예. 일단 왜
21세기에는 새로운 방식의 분배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부터 얘기를 그리고 해야 될 것 아까 그 같습니다. 자본가들이 왜 도대체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같은 하는 건지 같은 이유겠죠. 이유겠는데. 네. 예. 아니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저 가장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생산자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에서 이제 소비자들의 사회, 탈산업 사회로 이제 소비 사회로 바뀌어 버렸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생산자 사회에서는 어쨌든 뭔가 생산하는 노동자들을 권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노동이 중심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소비자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소비자들이죠.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왜냐면, 요즘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욕을 안 먹어요. 일하지 않아도 소비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부자들한 우리 옛날 노래는 그랬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그다음 가사가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했는데. 그래, 자본가는 일 안 하니까. 노래 한번 그렇죠. 부르고 갈까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아, 우리가 갑자기 늙어 보이는데. 자본 먹지도 마라. 아니, 작곡은 누가 저기- 했었나 몰라. 여기 애청자분들 흥얼흥얼 내시는 분들 많으실 거야. 괜히. 아니 캠퍼스에서 하도 많이 울려 퍼져가지고. 네, 그럼요. 예. 그 네. 가사를 모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사실. 그런데 예. 맞아. 요즘에는 일하지 않는 자본가들 혹은 그 뭐 금융소득자들 많지만 그분들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소비력만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죠. 소비자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사회에서는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소비 사회가 양극화 사회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불평등 사회입니다. 그러면 부와 소득이 정말 불평등하게 분배가 돼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게 더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소득과 부의 그 불평등에 있어서 너무 심각한 그 상황에 이르렀어요. 실제 이제 그 동국대 김남용 교수님, 이게 되게 보수적인 학자시잖아요. 네. 예, 이분이 만든 통계에 따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부의 불평등에 보면 세계 2위. 그러니까 세계 미국 2위. 예, 미국 다음입니다. 예,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는 상위 10%가 2013년 기준으로 전체 66%의 이제 부를 가지고 있고요. 10%의 사람들이 66%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하위 50%가 하위 50%가 네, 몇 퍼센트 가지고 있을까? 청취자분들 예, 한번 찍어보세요. 하위 5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까? 네. 나 이거 막 볼 때마다 깜짝깜짝 근데 놀라잖아요. 하위 50%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고 예. 그냥 절반. 예, 절반, 네. 절반, 절반이. 예. 우리나라 이렇게 소득 순으로 쭉 세웠을 때 뒤쪽에 있는 절반. 네. 이쪽에 있는 절반, 예, 음. 얼마 가지고 있냐면요, 1.7%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부의 1.7%를 대단합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그리고 2010년에 2.3%였습니다. 그게 더 놀라워요. 예. 3년 사이에 2.3에서 1.7로 0.6% 포인트가 내려간다는 건 이거는 4분의 1이나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50%라 그렇지 밑에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대충 소득 나눌 때 5분위로 나누잖아요. 네. 예, 경제 단위로 소분위 뭐 그런 걸 나눌 때 5분위로 나누는데 마지막 맨 그 아래에 있는 그 진짜 밑에 있는 분들은 자산이 아니라 빚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빚이 더 많다라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 뭐 딴 데서 나온 통계도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도 이제 전 세계 2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득도 이제 상위 10%에 거의 45% 정도가 몰려가 있다라는 실제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서 상당수는 소비 사회에서 예. 소비자로서의 권리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적합한 소비력이 없는 거죠. 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정말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거의 3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3,300만 원 정도 넘게 나올 텐데, 그러면 3인 가족이라면 여러분한테 1억 정도의 소득이 매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인 가족 기준으로 1억 소득이 잘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봉 서열로 우리가 쭉 세웠을 때 이게 그 평균 연봉이라고 부르는 게 한 40%대에 잡히죠.
예, 이분들의 연봉이 3,172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간 연봉 딱 가운데가 얼마냐? 2,2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간 연봉으로 치면 부부가 다 중간 연봉을 받는다 생각하고 두 사람이 다 일한다 그래도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1인당 GDP는 뭐 청취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기업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너무 크죠. 예. 가계로 100%가 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예. 기업이 한 40% 됩니까? 요즘 어느 정도 됐죠? 뭐 그 정도 제가 비율로 그러면 저도 가계로 오는 들었는데요. 게 60%라고만 예. 쳐도 평균적으로는 3인 가족이면은 3, 68, 18,000불 곱하기 3 해서 54,000불? 네. 네,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 최소 가계 소득이 있으면 3인 가구면 3인 가구면 예, 그 정도는 산술적으로는 평균인데 평균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는 실제로는 거죠. 워낙 그렇지 불평등이 않다라는 심하니까. 예, 불평등이 심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소비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이런 소비 사회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사회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근데 지금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들 소비 사회라 그러면 이게 그냥 이 말 자체로는 그렇게 감이 없이 들리실 텐데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쓰는가가 지금 우리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게 핸드폰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핸드폰 가지고 메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좀 하고 그다음에 뉴스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근데 내가 왜 아이폰을 쓰고 있을까? 이게 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이유를 뭐 하나 근데 저희 와이프가 바로 답해줬어요. 그 겁먹들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허세. 뭐. 그러니까 간지? 근데 이 겉멋이 어디서 나오느냐? 네. 이게 내가 쓰는 물건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회 속에서 소비력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될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 그렇게 다수 사회 구성원 다수가 소비력이 없는 세상은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재앙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득과 부가 일부 이제 상위 10%, 20%다 몰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양극화 사회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저는 아주 마일드한 표현으로 치면 6대 4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7대 3으로 고동겨 갖고 8대 2 되고 그다음에 9대 1 되고 지금 99대 1. 심지어는 99.9대 0.1%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표현에 지나가 우리가 실제 양극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IMF 때 유명했던 책 중에 20대 80 네, 맞아요. 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 세계가 20대 80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99대 1 뭐 이런 식으로 예. 바뀌었으니까 99대 1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표현이 엄청나게 빨리 진화되는 거죠. 근데 이 말 자체는 뭐냐? 소비력을 가진 사람이 일부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럼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사회가 망하거나 큰 문제 없이 굴러왔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 그쵸, 냅두면 계속- 그 얘기죠. 그렇죠. 계속 이대로 가면 계속 네. 불평등은 심해질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그쵸.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인간의 일자리를 또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일자리,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뭐 이런 말이 틀렸다. 더 이상 넌 왜 열심히 일을 안 하니? 일을 해야 돈을 줄게. 이런 논리가 틀렸다는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일자리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전 물고기 잡는 법을 아는 사람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어가잖아요. 예. 또 물고기가 예. 없구나. 나가면 물고기가 없죠. 예,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충분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비정규직 숫자가 870만 개예요. 예. 그럼 870만 개고 이분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 임금이 한 160만 원대입니다. 160만 원보다 좀 작아요. 예. 뭐 여기 지금 셋이 수다 떨고 있지만 2명이 비정규직이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어가는군요. 지금 뭔가 지금 제 앞에 깔아보는 거지. 약간 깔아본다. 어. 방송하면서 자꾸 열등감을 느끼는. 아니 뭐
네, 죄송합니다. 약간 모습이 쯧쯧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어떡할래 표정으로 보시는. 네. 정규직인데 제일 못 나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니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진짜 그 비유 정확할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네. 정작 물고기가 없고 그리고 물고기를 설사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가 먹고 살 만큼 충분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자꾸 뭐 우리 대통령이 작년에 사실 6월 항쟁 기념식에서 6월 항쟁 기념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너무 극심해졌다. 그리고 이게 우리 민주주의를 좀 먹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네.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그래서 나서서 소득 그 주도 성장 정책. 그게 그 말 많은 소득 주도 성장. 예, 성장. 그러니까 예, 모두에게 시작이었죠. 양질의 일자리를 줘서 그쵸.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을 더 많게끔 하겠다. 그런데 김만권 선생님은 지금 반하시는 건가요? 그것에? 아니 약간 핵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결국. 사실은 저는 이게 그래서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이야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는 그걸 해야죠. 네. 당연히 국가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 해결법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떤 정부에 누가 이제 나와도 더 이상 지금보다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실업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게 고용 시장에 들어가면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현실이 어떠냐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교수님이 한 분 관두잖아요. 정규직 그분을 안 뽑아요. 비정규직으로 2명을 써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실제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기는 일자리들은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꾸 네.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자원 배분에 좀 왜곡하는 걸로 일자리를 만들잖아요. 무슨 아무것도 안 하는 막 인도를 파헤쳤다가 다시 메웠다가 지금 공공근로 뭐 이런 거 디스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거죠.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그냥 그거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면 어떨까? 예, 그런 예. 게 기본소득의 그쵸. 자, 발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이나 기초자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거 말고는 일자리를 늘리고 뭐 하는 방식으로는 뭔가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데까지는 일단 얘기했다고 치고요.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게 되겠냐, 말이 되냐고, 그냥 나눠준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 그게 진짜로 실현 가능하다.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쭉 하셨는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 꼭 기다렸다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게 김만권 선생님이 설득을 시킬 거예요 아마. 아마도 그럴 것 아마도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요일 날 업데이트되는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만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